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대부분이실 겁니다. 노후 자금 얼마가 필요하다는 기사를 읽으면 가슴이 철렁하고 친구 모임에서 누가 부동산 이야기라도 꺼내면 왠지 모르게 불편해집니다. 새벽에 잠이 깨면 머릿속에서 자꾸 숫자 계산이 시작됩니다. 통장에 얼마가 남았고 한 달에 얼마가 나가고 이 돈이 몇 년을 버텨줄까? 그 계산이 끝나지 않은 채 날이 밝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산책을 하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그 불안은 배경처럼 깔려 있습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괜찮을 텐데, 조금만 더 있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조금이 채워져도 마음은 쉽게 편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노후 자금 10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월 100만 원으로 평온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돈을 더 모으는 법이 아닙니다. 지금 가진 돈으로 더 잘 사는 법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돈이 결코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이 70 이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새벽에 눈이 떠졌을 때 숫자, 계산 대신 다른 생각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에 사는 71세 김복순 씨는 새벽마다 스마트폰을 봅니다. 잠이 깨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은행 앱을 열어서 잔고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이 됐고 딸 하나는 서울에, 아들 하나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두 자녀가 매달 조금씩 용돈을 보내주고 남편이 남긴 작은 금액의 연금이 나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마다 잔고를 확인하는 습관은 멈추지 않습니다. 김복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안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이 돈 걱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돈 걱정이 커지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 돈을 안전의 상징으로 여기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는 가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어릴 때 먹을 것이 없었던 기억, 돈이 없어서 아픈 가족을 제때 병원에 못 데려간 기억,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해야 했던 기억.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돈은 생존의 상징이고, 안전의 상징이고, 두려움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방패입니다. 그 등식이 평생 작동해 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하고, 돈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런데 70이 넘어서도 그 등식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굶을 처지가 아닌데도 몸속 어딘가에 새겨진 그 오래된 두려움이 새벽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등식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볼 때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교에서 오는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데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상대적 빈곤감입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해외여행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자녀가 집을 사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뉴스에서는 노후 자금으로 몇 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숫자들과 나의 현실을 비교하는 순간 충분했던 것이 갑자기 부족해 보입니다. 오늘 아침 따뜻하게 밥을 먹었고 몸에 큰 이상이 없고 지낼 집이 있는데도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70이 넘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예민해지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미래에 대한 통제 욕구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니까라는 말. 이 말 속에는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아플지, 얼마나 더 살지, 어떤 일이 생길지,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잔고에 집착하게 됩니다. 돈이 많으면 그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돈은 미래를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돈은 선택지를 늘려줄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 불안, 즉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 언제 아플지 모른다는 사실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돈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이 없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하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 용돈을 받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느낌, 손자에게 용돈을 못 줄 때 느끼는 미안함. 이 모든 감정의 뿌리에는 돈 없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는 것이 사랑이고 베푸는 것이 존재의 증명이었던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주기 어려운 나이가 됐을 때 그 역할이 흔들리면서 불안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의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으면 이렇게 됩니다. 70 이후 돈 걱정의 본질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돈 없이는 괜찮을 수 없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조금씩 바꾸는 것. 그것이 오늘 이야기가 향하는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돈이 만들어줄 수 없는 것들, 그러나 70 이후의 삶을 진짜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고 싶은 이유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무겁다면 그 삶은 풍요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통장에 많지 않아도 오늘 하루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의 하루는 충분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에 같이 걷는 친구, 손자가 다음 주에 온다는 사실, 지금 읽고 있는 소설의 다음 장, 저녁에 보기로 한 드라마 한 편. 이런 작고 소박한 기다림이 아침을 열어줍니다. 루틴이 있는 사람은 돈이 많지 않아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아침이 무겁습니다. 7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만들어야 할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고 싶게 만드는 작은 이유들입니다. 그 이유들이 쌓이면 삶이 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두 번째,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고 집이 넓어도 아무도 없는 저녁은 춥습니다. 반대로 작은 방 하나에 살아도 진심으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그 삶은 따뜻합니다. 70 이후의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연락처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돈이 있으면 편의를 살 수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좋은 곳에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가슴이 먹먹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쌓아온 관계가 만들어줍니다. 지금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어떤 통장 잔고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충청북도 청주에 사는 76세 오정숙 씨는 남편과 둘이 삽니다. 남편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반신이 불편합니다. 오정숙 씨가 돌봄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고 딸이 보내주는 작은 돈과 국가지원금으로 생활합니다. 누가 봐도 넉넉하지 않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오정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를 보고 웃어요. 그 웃음이 나한테는 전부예요. 돈 걱정이 없냐면 거짓말이지만
그 웃음 때문에 오늘도 살아요. 이 한마디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정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그 웃음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세월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세 번째, 몸이 허락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돈으로 좋은 병원에 갈 수 있고 좋은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돈이 건강 그 자체를 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들은 돈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잃어봐야 합니다. 아직 잃지 않았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70이 되면 몸의 고마움을 이전보다 더 자주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조금 아파도 걸을 수 있다는 것, 눈이 침침해도 이렇게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대단히 소중한 것들입니다. 오늘 하루 몸이 허락해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돈이 줄 수 없는 풍요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네 번째, 쓸모 있다는 느낌입니다. 앞서 돈 걱정의 이유 중에 돈이 없으면 쓸모 없어지는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실제로 쓸모 있다는 느낌은 돈과 별로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74세 할머니는 강사비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어르신들이 박수를 칠 때 그 느낌은 어떤 통장 잔고로도 살 수 없습니다. 손자에게 된장찌개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75세 할아버지는 그 시간에 돈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할아버지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요 라고 말할 때 그 뿌듯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쓸모 있다는 느낌은 역할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돈이 많아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이 쓸모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다섯 번째, 지금 이 순간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부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이 난다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갖고 싶어집니다. 1억이 있으면 2억이 있으면 좋겠고 2억이 있으면 5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족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결단에서 옵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결단, 그 결단이 평온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단은 돈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따뜻한 차 한 잔이 있고 몸에 큰 통증이 없다면 그것이 평온입니다. 그 평온은 통장 잔고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는 78세 이순례 씨는 평생 남편과 함께 논밭을 일궜습니다. 자녀 셋을 대학까지 보내고 나니 남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68세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순례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딸 셋이 매달 조금씩 돈을 모아 엄마에게 보내줍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평생 주기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자식한테 손을 벌리는 신세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들이 돈을 보낼 때마다 카카오톡으로 엄마 이번 달 입금했어요 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어딘가 모르게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전화를 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나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이 돈은 용돈이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감사예요. 이순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이라는 생각. 평생 심어온 사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라는 생각. 그날 이후 이순례 씨는 딸의 입금 메시지를 볼 때 더 이상 마음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고마움이 또 다른 사랑이 됩니다. 지금 이순례 씨는 순천 시내 작은 경로당에서 매주 화요일 화투를 가르칩니다. 화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순례 씨도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돈은 별로 없지만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이순례 씨의 노후입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3세 한정수 씨는 40대에 사업을 크게 벌였다가 실패했습니다.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니 50대 중반이었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몸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퇴직금도 없었고 국민연금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생계를 유지했고 한정수 씨는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한동안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자식들 얼굴 보기도 창피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친구들 이야기가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2년을 거의 집안에서만 보냈습니다. 체중이 10kg 넘게 빠졌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걱정이 돼서 당신 이러다가 정말 쓰러지겠어. 어디든 나가봐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못해 나간 곳이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정수 씨를 바꾼 사건이 생겼습니다. 경로당 어르신 중에 바둑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정수 씨가 젊을 때 바둑을 꽤 잘 두었거든요. 어르신들이 당신이 좀 가르쳐줘요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봐달라는 말에 못 이겨 앉았는데 어르신들이 배우는 눈빛이 너무 진지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정수 씨 덕분에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정수 씨는 오랜만에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또 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갔습니다. 한정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도 없고 직함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 그런데 바둑 하나로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지금 한정수 씨는 일주일에 3번 경로당에 나갑니다. 국민연금이 적고 아내가 아직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 자금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한정수 씨의 눈빛은 2년 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있는 사람의 눈빛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통장 잔고보다 오늘 잔고가 중요합니다. 오늘 잔고란 무엇일까요? 오늘 감사한 것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오늘 웃은 순간이 한 번이라도 있었는가? 오늘 기다리는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됐는가? 이것들이 오늘의 잔고입니다. 이 잔고는 은행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잔고가 쌓이면 삶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잔고는 돈이 많아야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에 있든 얼마를 가졌든 채울 수 있습니다. 돈은 삶의 도구입니다.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문장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생 돈을 위해 일했고 돈 때문에 포기했고 돈 때문에 버텼습니다. 그 삶에서 돈은 언제나 중심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잠이 깨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고 싶을 때 대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이 기다려지는가? 그 질문 하나가 불안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을 한번 세어보세요. 통장 잔고 말고 진짜로 가진 것들을. 오늘 아침 먹은 따뜻한 밥, 지금 앉아있는 자리,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 당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
이것들은 돈이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없다면 어떤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들이 통장에 찍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돈 없이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진 순간, 누군가와 나눈 짧은 대화가 기분 좋았던 순간, 오랜만에 먹은 음식이 맛있었던 순간, 별 이유 없이 마음이 잠깐 가벼워진 순간. 그런 순간이 오늘 하루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오늘은 풍요로운 하루입니다.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삶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안보다 감사가 조금 더 커지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그 날들이 모이면 노후가 됩니다. 돈이 만들어주는 노후가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노후. 당신의 노후는 통장이 아니라 당신의 하루가 만들어갑니다. 이 말을 오늘 하루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내일 아침 눈이 떠지면 통장 앱 대신 오늘 기다리는 것 하나를 먼저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오늘 점심에 먹을 것, 오후에 걷기로 한 공원, 저녁에 볼 드라마 한 편. 그 작은 기다림이 하루를 열어줍니다. 그 하루들이 쌓이면 당신의 황금 노후가 됩니다.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히 오늘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 노후는 여러분을 평생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주변의 60대, 70대 어르신들 보시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분 생각보다 훨씬 젊으시네. 우리 부모님 저 나이 때랑 완전히 다른데. 저도 그 생각 자주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20년 전 같은 나이와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들입니다. 외모도 생각도 사는 방식도. 이제 환갑 지났다고 집에서 TV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혼자 여행을 다니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스스로를 나이 든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은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노후를 당당하게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변하고 있는 그 10가지 특징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노후가 분명히 바뀌실 겁니다. 자,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노후를 기억하십니까? 퇴직하면 집에서 TV를 보고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명절에 손자 손녀가 찾아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노후는 그렇게 정해진 공식이 있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것, 자식에게 기대는 것, 체면을 차리는 것,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 공식 안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세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시대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그 공식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그리고 그 변화가 이제 하나의 흐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중심이었습니다. 자식의 결혼, 자식의 취업, 자식의 집, 자식의 아이. 부모의 삶은 언제나 자식의 이야기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즐기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꺼내는 것 자체가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시대였으니까요. 노후의 돈은 모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병원비, 혹시 모를 자식의 어려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여행을 떠나거나 취미에 돈을 쓰는 것은 사치처럼 여겨졌습니다.
체면이 소비를 지배했습니다. 이웃에게 어떻게 보일까? 친척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 시선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인맥은 넓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연락이 끊기면 외롭다는 신호처럼 보였고, 모임에 나가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여겨졌습니다. 은퇴는 끝이었습니다. 일을 멈추는 날이 인생이 멈추는 날이었고, 그 이후의 삶은 그저 남은 시간을 소화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나를 중심에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은 사랑하되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소비는 경험으로 향합니다. 물건보다는 여행, 저축보다는 지금 이 순간의 만족. 관계는 넓이가 아니라 깊이로 재편됩니다. 피곤하게 만드는 관계는 정리하고 진심으로 연결되는 몇몇과 깊이 교류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은퇴는 완전한 종료가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던 삶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삶을 설계합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틀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직접 그립니다. 이것이 지금의 노후입니다. 이것이 달라진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10가지 변화를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10가지는 단순한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 세대의 각성이고 한 시대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환갑이 지나면 스스로를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이미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넘겨준 사람으로서 스스로를 규정했습니다. 노인은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었고, 무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고, 이제 쉬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단어 안에는 이미 삶의 에너지를 반납하라는 암묵적인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그 단어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심리적 저항이 아닙니다. 실제로 몸이 다릅니다.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30년 전 60대와 지금의 60대는 체력도, 정보력도, 활동 범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노인이 아니에요. 경험이 많은 어른일 뿐이에요. 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이 한 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노인이라 부를 때, 혹은 스스로 그렇게 느낄 때, 조용히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지금 다시 설계 중이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아직 괜찮다는 자기 암시의 힘입니다. 심리학에서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노화의 속도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아직 충분히 활동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보이는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긍정적 사고의 신화가 아닙니다. 실제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많이 배우려 하고, 더 많이 사람을 만납니다. 그 차이가 축적되면 체력이 달라지고, 인지 능력이 달라지고, 결국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전의 노후에는 이런 자기 암시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나이 앞에서 겸손해야 했고, 늙음을 인정하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생각이 노년을 결정한다는 것을, 태도가 시간을 이긴다는 것을. 오늘부터 거울을 볼 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아직 괜찮다.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작은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모이면 삶이 바뀝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나 중심의 인생입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다시 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 사랑이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의 부모는 자식의 인생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자식의 결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자식의 육아를 함께 책임지고 자식이 어려울 때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 자신의 노후는 뒤로 밀렸습니다. 여행 한 번 마음 편히 못 가고 하고 싶은 것 한 번 시원하게 못 해보고 자식 걱정으로 노후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의 60대, 70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고 나는 나의 삶을 산다는 경계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 때 자식도 죄책감 없이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 노후의 주인공은 나다. 그리고 그 생각 위에 하루를 설계해 보십시오. 네 번째 변화입니다. 인간관계의 선택과 집중입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에 이름이 많을수록, 모임에 자주 나갈수록, 명절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노후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피곤한 관계도 유지했습니다. 속으로는 불편하지만 체면 때문에 계속 연락하고 가고 싶지 않은 모임에 나가고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적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많음이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통하는 한두 명이 피상적으로 연결된 수십 명보다 훨씬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래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 연락을 줄이는 것, 모임에서 빠지는 것은 처음에는 불편하고 죄스럽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남은 관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에너지가 얼마나 커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는 가까움이 아니라 존중에서 유지됩니다. 오늘 당장 연락처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름이 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할지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다섯 번째 변화입니다. 체면보다 만족을 선택하는 소비입니다. 예전의 노후 소비는 체면이 지배했습니다. 자식 결혼식에 얼마를 썼느냐, 손자 용돈을 얼마나 주었느냐, 이웃에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소비의 기준이었습니다. 정작 자신을 위한 소비는 사치로 여겨졌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어도 참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혼자서는 가기 어색하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 나이에 무슨 필요냐 싶어서 포기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르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물건보다는 여행, 저축보다는 지금 이 순간,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 만족이 소비의 기준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철학이 바뀐 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노후에서 잘 쓰는 노후로의 전환입니다. 물론 준비 없이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평생 아끼고 모은 것을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삶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장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작은 계획 하나를 세워 보십시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김명숙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신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다고 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남편 생각이 나고 밖에 나가면 혼자라는 사실이 더 외롭게 느껴졌습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서 자주 오지 못했고 그것을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오래된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우연히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꽃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 직접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분 몇 개를 사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영상으로 공부하고 화원에 가서 물어보고 직접 심고 가꾸면서 하루하루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자식이 그러더랍니다. 어머니 요즘 뭔가 달라지셨어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작은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꽃 키우는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조회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에게는 댓글 하나하나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저 살아있어요. 아직 괜찮아요. 그것이 이분의 매일입니다. 6번째 변화입니다. 은퇴의 공식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은퇴가 명확한 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을 그만두면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을 넘으면 노인이 되는 것이었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오히려 체면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일을 하면 생활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에게 은퇴는 전속력으로 달리던 삶에서 자신에게 맞는 속도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어떤 분은 30년 직장 생활을 마치고 텃밭을 가꾸며 계절의 흐름에 맞게 삽니다. 어떤 분은 퇴직 후 오히려 더 바빠졌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 못했던 목공을 배우고 강습을 듣고 작은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노후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제2의 출발입니다. 은퇴는 멈춤이 아니라 속도 조절입니다. 오늘 당장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이라는 틀을 벗어나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이 이미 마음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7번째 변화입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노후입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72세 남성입니다. 퇴직 후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서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다시 TV를 봅니다. 몸이 불편한 것도 아닙니다. 의욕이 없는 것입니다. 뭔가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일어서면 다리가 좀 무겁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는 것 같아서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집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 몸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또 한 분은 같은 나이의 남성입니다. 퇴직 후 동네 야산을 매일 아침 1시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20분 걷고 나서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1시간을 걷더니 걸을 수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정하시냐고, 비결이 뭐냐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정지는 빠른 노화입니다.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줄어들고 뇌는 자극받지 않으면 느려집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움직이면 몸이 반응합니다. 오늘 당장 딱 10분만 걸어보십시오. 10분이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충남 천안에 사시는 박재원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35년 가까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첫 해는 그냥 쉬었습니다. 당연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몸보다 마음이 더 지쳐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쉬고 있는데 왜 더 피곤하지? 왜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러다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 강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우냐 싶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첫날 나무를 다듬고 못을 박았을 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일할 때와는 다른 감각이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주 3회 복지관에서 목공을 배우고 간단한 소품들을 만들어서 손자 손녀에게 선물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때 그 순간이 이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멈춰있던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일거리 하나가 노후를 바꿨습니다. 8번째 변화입니다. 일상적인 건강관리입니다. 예전의 노후 건강관리는 병원 중심이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가고 약을 처방받고 다음 예약을 잡는 것. 그것이 건강을 챙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전에 예방하고 일상에서 관리하는 개념이 약했습니다. 그 결과 만성질환이 생기고 약이 늘어나고 병원 의존도가 높아지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60대, 70대는 다르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보다 일상이 먼저입니다. 수면을 관리합니다. 밤 11시에는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리듬을 지킵니다. 걷기를 생활화합니다. 마트에 갈 때 차 대신 걸어가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택합니다. 식습관을 조절합니다. 짜게 먹지 않고 채소를 늘리고 가공식품을 줄입니다. 이것이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 꾸준히 해도 노후의 체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체력이 달라지면 삶의 반경이 달라집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더 많이 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이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물 한 잔 마시고 10분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시작입니다. 9번째 변화입니다. 스마트폰을 생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디지털 기기가 젊은 세대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려면 자식에게 물어봐야 했고 그것이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그냥 전화기로만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디지털 적응은 생존 능력입니다. 은행을 가지 않아도 송금이 됩니다. 병원 예약을 앱으로 합니다. 쇼핑을 집에서 합니다. 유튜브로 무엇이든 배웁니다. 지도 앱으로 처음 가는 곳도 혼자 찾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잘 쓰는 것과 못 쓰는 것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삶의 자립도의 차이입니다.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70대는 자식에게 덜 의존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스스로 얻습니다. 더 많은 것을 혼자 해결합니다. 그것이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오늘 당장 유튜브에서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검색해 보십시오. 꽃 키우는 방법, 건강한 식사 방법, 걷기 운동 방법.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첫 검색이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10번째 변화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나이가 되면 배움을 멈추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직장을 다니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이제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노후라고 여겼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시도 자체가 나이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뇌과학은 분명히 말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것이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뇌는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그 연결이 인지 능력을 유지시킵니다. 반대로 익숙한 것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새로운 자극에 대한 반응을 잃어갑니다. 지금의 60대, 70대는 배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유튜브로 역사를 공부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복지관에서 악기를 배우고 스마트폰으로 새로운 정보를 찾습니다.
이 세대는 멈추지 않는 성장 세대입니다. 나이가 성장을 막지 않습니다. 멈추려는 마음이 성장을 막을 뿐입니다. 오늘 당장 배우고 싶었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하고 싶었는데 바빠서 못했던 것, 부끄러워서 시작 못했던 것. 그것을 이번 주에 딱 한 번만 시작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 분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순 씨는 69세입니다. 결혼 후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아니면 자식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여행은 더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못 가는 사람이 됐구나.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유럽 같은 먼 곳이 아니어도 돼요. 기차 타고 경주 한번 가봐요. 혼자서 기차 타고 갔다 오면 그 다음부터는 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탔습니다. 혼자서 경주에 도착해서 혼자 숙소를 찾고 혼자 밥을 먹고 혼자 불국사를 걸었습니다. 저녁에 혼자 막걸리 한 잔을 마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 아직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아직 괜찮구나. 그 여행이 이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 이후 혼자 강릉도 가고 전주도 가고 작년에는 제주도도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여행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 있다는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증명이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즘의 60대, 70대가 보여주는 변화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것이 불안이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 혼자 여행 가는 것, 혼자 영화를 보는 것이 어딘가 결핍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기 위해 어울리고 싶지 않은 모임에도 나가고 피곤한 관계도 억지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대는 혼자만의 시간이 빈곤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고독은 충전입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혼자 산책하는 시간, 혼자 차를 마시며 창밖을 보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여서 내가 단단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혼자라는 것이 때로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것이 이 시대의 노후가 가진 가장 깊은 통찰 중 하나입니다. 죽음보다 무기력이 더 무섭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다고 합니다. 죽음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채로 멈춰버리는 것,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것,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가는데 그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것, 그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몸이 살아있는데 마음이 이미 포기한 상태, 그것이 진짜 노화입니다. 반대로 몸이 조금 불편해도 걷는 것이 조금 힘들어도 눈이 조금 침침해도 하루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가볼 곳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빛납니다. 노년은 쇠퇴가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이전의 삶에서 쌓은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펼쳐내는 시간입니다. 그 재배치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 재배치가 감동적일 수 있습니다. 체력의 격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같은 70세라도 체력이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한 분은 계단 오르기도 버겁고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외출 자체가 큰 결심이 필요합니다. 또 한 분은 매일 아침 가볍게 운동하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해외여행도 혼자 다닙니다. 나이 차이가 아닙니다. 지난 10년, 20년의 생활 방식의 차이입니다.
움직인 사람과 멈춘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이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움직이는 사람은 5년 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멈춘 사람은 5년 후 더 많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금 더 움직이기로 결심하는 것이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전체 이야기를 정리해 봅니다. 지금의 60대, 70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사회 트렌드가 아닙니다. 한 세대가 스스로를 다시 정의하는 거대한 움직임입니다. 노인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고 자기 암시로 태도를 바꾸고 자식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이동하고 관계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체면보다 만족을 택하고 은퇴를 재배치로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움직이고 일상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디지털을 삶에 통합하고 멈추지 않고 배우는 것. 이 10가지 변화가 한 세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노후는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노후는 아직 쓰이지 않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페이지가 남았고 어떤 분은 50페이지가 남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페이지들을 누가 씁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자식이 써주지 않습니다. 사회가 써주지 않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어떻게 살기로 결심하느냐가 그 페이지를 채워갑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인정하십시오. 나이 드는 것이 두렵고 혼자인 것이 때로는 외롭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 감정들은 모두 정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머물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인정하되 그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발짝 더 나가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 더 배우기로 선택하십시오. 오늘 한 통의 전화를 걸기로 선택하십시오. 그 선택들이 모여서 노후가 됩니다. 아름다운 노후, 후회 없는 노후, 나답게 사는 노후. 만약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3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날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아, 그때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때 조금만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그 후회가 가장 무거운 짐입니다. 반대로 오늘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면 어떻게 될까요? 1년 후, 3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걸었더니 몸이 가벼워졌고, 계속 배웠더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관계를 정리했더니 남은 관계들이 더 소중해졌습니다. 그 삶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삶이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60이 넘었다고, 70이 넘었다고, 퇴직했다고, 자식들이 독립했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어쩌면 진짜 나다운 삶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선택하는 세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시간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늙어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어떤 것을 배우느냐, 어디를 가느냐, 무엇을 즐기느냐,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합이 노후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자존감을 놓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사회에서 주목받는 일이 줄어들면서
자식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서. 하지만 자존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서 옵니다. 나는 살아온 삶으로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자존감의 뿌리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구독하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사시는 지역을 적어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든 이 영상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다시 설계합시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통장에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월급이 아닙니다. 장사 수입도 아닙니다. 그냥 정해진 날짜가 되면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말입니다. 그 돈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의 노후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올해 73이에요. 국민연금이 전혀 없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자식들한테 손 벌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궁금하시죠? 오늘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통장에 큰 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돈의 구조를 제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새벽 2시에 혼자 부엌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치료비로 평생 모은 돈이 다 나가고 손에 쥔 것이 5,200만 원밖에 없었을 때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겨우 2년 8개월 살 수 있더라고요. 그 숫자를 보던 그 새벽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섭던 밤이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끔찍해요. 돈이 있지만 행복하지 않으신 분, 뭐라도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서 노후가 편했으면 생각하시는 분, 통장에 돈이 줄어드는 게 불안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는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인생의 해답을 얻으실 거예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은 것은 제가 66이 되던 해 봄이었어요.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날 진료실을 나오면서 한동안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잘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고 저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어요.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를 했어요. 좋아지는 것 같다가 나빠지고 나빠지는 것 같다가 조금 좋아지고 그 반복이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그 2년 동안 저는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남편 손을 잡고 항암 주사 맞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밥을 못 먹을 때 조금이라도 먹이려고 이것저것 만들어 가져갔어요. 남편은 한 번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메스껍다. 오늘은 입맛이 없다. 그렇게만 했어요.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수라도 있는데 힘든 것을 숨기는 남편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수술비, 입원비, 항암약과, 보조식품, 간병 비용 모두 합쳐서 8,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커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실비보험이라 한도가 낮았어요. 남편 퇴직금과 우리 둘이 평생 모은 적금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현관에 서서 한참 있었습니다. 집이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쓰던 슬리퍼가 신발장 옆에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슬리퍼를 치우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뒀어요. 그 슬리퍼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안심이 됐습니다. 아직 남편이 여기 있는 것 같아서요.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새벽 2시에 잠이 깼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불을 켰어요. 형광등 빛이 차가웠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남편이 앉던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평생 마주 앉아서 밥을 먹던 자리였어요. 저는 그 빈 의자를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통장을 꺼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던 통장이었습니다. 남편 치료비로 다 쓰고 남은 것이 5,200만 원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식탁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어요. 한 달 생활비가 160만 원이었습니다. 식비 50만 원, 관리비와 공과금 15만 원, 의료비 20만 원, 통신비 5만 원, 교통비 10만 원, 경조사비와 기타 지출 30만 원, 예비비용 30만 원. 5,200만 원을 160만 원으로 나눴습니다. 32가 나왔어요. 32개월이었습니다. 2년 8개월이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새벽 2시 부엌에 혼자 앉아서 그 숫자를 바라봤어요.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남편이 앉던 빈 의자가 보였습니다. 2년 8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왔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있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가?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는 더 나간다. 큰 병이 한 번 생기면 수백만 원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다. 그 변수들을 다 넣으면 2년 8개월도 아닐 수 있었어요. 그 새벽에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들어오는 돈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통장에 5,200만 원이 있는 것과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가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5,200만 원은 쓸수록 줄어들고 반드시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매달 100만 원이 들어오는 구조는 살아있는 한 계속 들어와요. 그 새벽 식탁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무서운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 지금 통장 잔액으로 몇 달을 버티실 수 있습니까? 댓글에 그 숫자만 적어 주십시오. 12개월이다. 3년이다. 잘 모르겠다. 그 한마디면 됩니다.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이 달라져요. 그 무렵 저는 매일 저녁 거실에 앉아서 집을 둘러봤습니다. 30년 전에 남편과 함께 분양을 받은 아파트였어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우리 집이 생겼다고,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수 있다고. 큰아이가 이 집 안방에서 수능 공부를 했습니다. 작은 아이가 이 집 베란다에서 화분을 키웠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뭐야? 맛있는 냄새가 나네. 그 목소리가 이 집에 배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 집에 30년치 기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그 집을 둘러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은 추억이었지만 내 노후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집값이 2억 원이라 해도 제가 팔고 나가지 않는 한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통장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2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2년 8개월치 생활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제 현실이었어요.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지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아이들에게 물려주려고 내가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런데 집을 판다는 것은 30년 기억을 파는 것 같았어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주택연금이라는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팔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 그대로 살면서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돈을 받는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사기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상담 창구에 직접 찾아갔어요. 대기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면서 이게 맞는 건지 계속 망설여졌습니다. 네 차례가 됐어요. 상담사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제 아파트 시세가 당시 약 2억 원이었어요. 제 나이가 당시 71세였습니다. 이 조건으로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약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깐 멈췄습니다. 70만 원. 그런데 상담사가 한마디를 더 했어요. 평생입니다. 제가 100세까지 살아도 70만 원이 나옵니다. 110세까지 살아도 나와요.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받는 돈입니다. 이사를 가지 않아도 돼요. 30년 기억이 쌓인 집에서 그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고 한참 앉아 있었어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왜 아무도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을까? 사망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물었습니다. 집을 처분해서 그동안 받은 금액을 정산하는데 집값이 그동안 받은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이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집값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에게 추가 청구는 없다고 했어요. 국가가 보증하는 공적 제도였습니다. 저는 상담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서서 하늘을 봤어요.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몰랐을 뿐이었어요. 처음으로 숨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주택연금 월 70만 원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연금이었어요.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저는 그동안 기초연금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왠지 쑥스러웠어요. 그런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평생 세금을 냈습니다. 사회에 기여했어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상황을 확인해 보니 월 약 33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남은 통장 5,200만 원 중에서 3,200만 원을 65세 이상 가입 가능한 비과세 종합저축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65세 이상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이자 소득의 세금이 면제돼요. 월 약 10만 원 수준의 이자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손대지 않는 비상금으로 따로 분리했어요. 갑자기 큰 병이 생기거나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 생겼을 때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달 들어오는 돈이 정리됐어요. 주택연금 70만 원, 기초연금 33만 원, 저축이자 10만 원. 합계 약 113만 원이었습니다. 지출도 현실에 맞게 조정했어요. 외식을 줄였습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를 끊었어요. 경조사비 기준을 형편에 맞게 낮췄습니다. 그렇게 하니 113만 원으로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113만 원은 줄어들지 않아요. 매달 같은 날짜에 들어옵니다. 통장 잔고가 소비될수록 줄어드는 그 불안이 사라졌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체면 소비입니다. 이것이 노후를 가장 조용히 무너뜨리는 함정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형편보다 더 냈어요. 명절에 며느리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손주들 용돈을 챙겼어요. 그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달 지출을 정리해 보니 경조사비와 선물비가 70만 원이 넘었어요. 1년이면 840만 원이었습니다. 10년이면 8,400만 원이었어요. 그 숫자를 보고 저는 멈췄습니다. 체면 소비는 티가 나지 않아요.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요. 그런데 그 조금들이 쌓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됩니다.
남과 비교해서 쓰는 돈은 내 통장을 지키지 못해요. 경조사는 마음으로 하면 됩니다.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진짜예요. 심리학에서 인간은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불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매달 일정한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다음 달도 들어온다는 예측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 예측 가능성이 불안을 줄여줍니다. 노후의 통장은 돈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장치예요. 저는 그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주택연금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 집은 우리한테 남겨주려고 하셨잖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남겨주다가 내가 쓸쓸하게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큰아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가 편하면 됐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 참았던 무언가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습니다. 아이도 사실 엄마가 불안하게 사는 것이 더 걱정이었던 거예요. 부모가 자립하면 자식도 편해집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식도 불안해요. 제가 스스로 생활을 감당하게 되면서 자식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올 때 마음 편하게 와요. 부담이 없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오는 방문이 됐어요. 그것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노후 자금을 자녀에게 내어주는 순간 부모의 자립은 사라져요. 돈은 애정의 증명이 아닙니다. 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것이 자녀를 지키는 것이에요. 이후 제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것들부터 달라졌어요. 마트에서 두부 하나를 사면서도 가격표를 오래 보던 제가 지금은 필요한 것을 망설이지 않고 삽니다. 장을 보다가 이미 담은 물건을 다시 내려놓던 그 일이 없어졌어요. 병원에 갈 때도 달라졌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병원비가 걱정돼서 일주일을 참다가 더 나빠진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프면 갑니다. 검사가 필요하면 해요. 그리고 자식에게 전화할 때 달라졌습니다. 혹시 이 아이한테 부담이 될까? 내가 힘들다는 말을 하면 짐이 될까? 그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가 내 생활을 스스로 감당하고 있으니까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이 노후의 가장 중요한 존엄입니다. 돌이켜보면 후회가 있어요. 왜 조금 더 일찍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을까? 주택연금을 알게 된 것이 남편이 떠나고 나서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알았더라면 더 일찍 신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초연금도 진작 신청했어야 했습니다. 왠지 쑥스럽다는 이유로 미뤘어요. 비과세 종합저축도 진작 알았더라면 거기에 돈을 넣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변화를 선택하는 것이 더 용기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변화가 삶을 지킬 때 그것은 용기다. 저는 그 용기를 내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제 노후를 바꿨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산보다 현금 흐름을 보세요.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느냐가 중요합니다. 주택연금이 나에게 맞는지 알아보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비과세 종합저축을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알아야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해야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재산은 자유를 위한 수단이지 비교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 통장에 있는 돈은 남과 비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돈은 내가 자유롭기 위한 것이에요.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을 자유. 아프면 치료받을 자유. 가고 싶은데 한 번씩 갈 자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노후에는 자산보다 숨통이 중요해요. 공간보다 안정이 중요합니다. 유산보다 남은 시간이 중요해요.
오늘도 저는 그 집 창가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이 쓰던 슬리퍼는 이제 없어요.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남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슬리퍼가 없어도 이 집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창가에 햇빛이 들어왔어요. 오늘도 일정한 돈이 들어왔습니다.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었어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저는 그것을 남편을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 때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지금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보다 현명하시니까 조금 더 일찍 준비하셔서 노후를 마음 편하게 즐기며 사세요.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